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유라 씨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특검팀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지 6일 만에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된 건데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역겹다,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죠. 박 대통령이 강한 반격을 시작한 배경과 함께 오늘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씨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기도 개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급작스러운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네. 어제 기자들이 떡국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결정이 된 걸까요? 아니면 결정은 됐는데 통보만 갑자기 한 걸까요? 아무래도 통보를 이렇게 했다라고 네. 보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이죠. 한 40분가량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조목조목 준비한 부분들이 상당 분량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분량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를 했다는 걸 봐도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새해라는 것을 맞아서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는 예. 차원에서 기자들 갑작스럽게 불렀다고 봐야 할 거고요. 저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왜 그 자리에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이런 것들도 못 갖고 가게 만들었던 아무것도 건지. 못 갖고 들어갔죠. 그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고 해도 저 자리는 원래 손님들 맞는 자리였고 네. 구치소 최근에 국회의원들 들어갔었을 때 예. 못 맞게 막았던 게 갑자기 떠오를 정도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부 기자들은 사실 거기에 항의를 해서 간담회 자체에 들어가지 않은 기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차피 화면은 다 또 공개가 될 텐데요.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이제 헌재 심판이 일주일에 2회로 잡혀갖고 이 네. 변론기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의 수사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그 칼날이 자꾸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헌재 심판을 대비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고요. 헌재 심판을 대비한 거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검의 수사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향해서 예. 수사가 좁혀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가성 없이 오로지 공익과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이런 부분들의 방점을 찍은 거로 봐서는 네. 이 두 가지에 대비하는 그 반면에 결국은 국민적 여론들을 어느 정도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의 집결을 좀 도모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노리고 1월 2일 신년에 이와 같은 기자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헌재 심판을 앞둔 발언이었다. 또 특검의 수사 중에서 이제 뇌물죄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관련 발언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보고를 다 받고 체크를 다 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련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대통령이 그 미래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구술을 했다고 또 한참 이 무슨 수술을 했다고 또 그래갖고 한참 또 이렇게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 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의 굿 성형 의혹 참 어이없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말이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관저도 업무 공간이다, 공식 업무 공간이다. 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예. 같고요. 저는 이 얘기들의 자체가 법적인 의미는 사실 나온 게 없어요. 법적으로 예. 의미 있는 사실관계는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말로 어떤 억울한 부분들, 해명할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특별수사 특검에서 지금 수사도 예정하고 있고 예. 또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불출석할 태도를 이미 밝혔습니다. 즉 이거는 법적인 어떤 방어가 아니라 그냥 100%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인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각해 봤을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미래라든가 굿이라든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도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네. 그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의혹이란 걸 묶어버리니까 전체가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난번 대리인단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변호인이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7시간이 기억이나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결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이 다 안 난다 그러는데 바로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이 전자결제인데 통화대에서는 기록이 다 남아있죠. 기록이 다 남는데 예. 무슨 왜 그게 기록이 객관적인 자료가 안 남냐 했더니 말씀이 체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로 바뀌어버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록이 남을 만한 결제를 하지 않았고 네. 보고는 받았다. 근데 다 보고 있었다. 일일이 근데 체크했다. 체크라고 네.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흔적이 남는 게 아닌 거거든요. 네. 여전히 알 수 없는 얘기 상태로 미지수로 남겨둔 네. 겁니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 그 우리 덴마크에서 오늘 정유라 씨가 체포됐다 이런 소식 들어왔었는데요. 4명이 체포됐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지금 5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2명이고요. 60대 여성 1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기와 정유라 씨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덴마크 시간으로 어제 야간에, 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3, 4시쯤에 이렇게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자, 관련 소식은 저희가 앞으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구체적인 팩트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었다라는 네. 이야기들인데요. 일단은 어저께 얘기 중에 조금 특이하게 새로운 사실이 나왔던 거는 본인 스스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을 다 하진 못했지만 예. 그중에 일부 시간에는 고용복지수석의 보고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좀 예.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내가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잠을 잤거나 뭐 약물을 맞았거나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재에서 탄핵 사유, 심판의 사유가 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탄핵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항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강한 주장, 항변이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항변이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있는 거고 촛불 집회 과정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며 나오고 있는 일부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지지층에게 보내는 여론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세월호 7시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조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특공 때도 보내라고 했다. 여기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름대로 밝혀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이 재난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재난 전문가에게 구조하도록 지시를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지시를 한 건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와 대면을 했고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이와 같은 말로 납득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을 부인은 했는데 풀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유일하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게 이제 영양주사 맞은 건데요. 자, 피곤해서 맞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생활이어서 죄인처럼 몰아붙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제기된 의혹은 그런 거죠. 무차 얘기했지만 대통령 혈액도 이미 최소한 두 번이나 채취가 된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것 자체가 국가 기밀을 위반한 것이고요. 왜 정상적인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안수님으로 분류까지 돼가면서 청와대를 드나들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예.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거를 싹 바꿔서 대통령도 힘들 때 있지 않느냐. 힘들 때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신 거고 그걸 예.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의 본질을 이상한 쪽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동정 여론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얘기가 됐던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네. 어제 그럼 그 인사회는 타겟이 명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듣고도 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로 다른 어떤 같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증인들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변호인들 통해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형사재판소도 그렇고 뉴스를 보고 판사들이 재판하지 않거든요. 네. 결국엔 줄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을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소밖에 없다는 예. 거예요. 그 특검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가장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뇌물죄 부분 관련해서는 나를 뇌물 혐의로 완전히
엮었다. 이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도 대통령으로서 사인, 친한 지인이 있을 뿐이고 최순실 씨는 그러한 지인에 불과했을 뿐이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에 관여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행위일 뿐이지 사적으로 조금도 사심을 갖고 행동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제3자 뇌물죄건 간에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기업들로부터 계속해서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괜히 나 때문에 선의로 기업들이 했던 그 행위들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들은 대가성이 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커다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행동에 동참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이 안종범 전 수석의 17건에 달하는 다이어리가 있고요.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인사로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98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이 모든 국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다 최순실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지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납득하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 회사죠. KD 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개입 의혹은 최 씨하고 관계를 나중에 알았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또 상반되거든요. 단순하게 진술만 나왔던 게 아니라 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있었고 현대 쪽에서는 왜 대통령이 이런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고려를 하냐고 예. 해서 연락처를 몰라서 다시 한번 청와대 쪽에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파악을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현대 쪽의 진술도 있었죠. 근데 그래요. 계속해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KD 코퍼레이션을 하면서도 설령 최순실은 명품 백도 받았고 현찰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데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대가를 받지 않았다 치더라도 특정 기업을 그렇게 콕 집어서 누군가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특혜가 아닐까요? 예. 그리고 이 기업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는 측면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의 어려움까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심지어 이거 납품했던 이 부품들 성능이 좋지 않아서 쓰지도 않았던 걸로 네.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뭐가 기술이 어떻게 좋았기 때문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에 그 한 군데를 도와주도록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최순실과 아는 사이였다는 게 김영재 원장 특혜도 마찬가지 비슷한 논리로 이제 똑같은 얘기를 논리지 했거든요. 않습니까? 김영재 원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규모는 작은데도 그게 안타까웠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지금 전에 도원동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도 도와주려고 알아보고 갔더니 기술을 가진 게 없어서 못 도와줬다. 예. 납품을 시켰던 실 같은 경우도 부인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했던 것들도 그다지 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럼 대통령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어떻게 집어가면서 했으며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많은 중소기업들 의원들은 왜 대통령의 도움을 아무도 못 받았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하필 도움을 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왜 최순실과 관련된 회사들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삼성 계열사 합병 지시했냐? 기자들이 네. 이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자, 완전히 엮인 것. 합병은 네. 국민적 관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하고 그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그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그런 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게 뭐 무산된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네. 삼성 같은 대표 기업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으면 국가적 손해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처음에 엘리엇하고 삼성의 합병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잘못 말씀하신 거겠죠? 뭔가 이제 엘리엇이 관련돼 있었다. 엘리엇이 네. 이제 삼성이 주주였고 그때 당시 문제를 삼긴 삼았었죠. 왜냐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인데 이 물산의 가치가 저평가가 되면 예. 주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상황 파악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때 당시 얘기를 잘못 전달한 건지 모르겠는데 헤지펀드가 공격을 하진 않았어요. 엘리엇은 주주로서 자기 주주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삼긴 했죠. 예. 손해를 보고 주주가 차에 내 주식이 떨어지니까 손해를 봤다는 거고 다른 데서는 이걸 헤지펀드가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과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자금이 동원돼서 손해를 보도록 하면서 그거를 억지로 성사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좀 호도하고 있는 논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지금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에 합병을 지시했다라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선긋기다. 아까 최순실과도 선긋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의 선긋기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기금운영본부장이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 검찰의 그 특검에 들어가고 나서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 장관이 지시를 받고 이뤄진 일이다라고 하니까 문영표 장관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면 당시에 문영표 장관의 그런 행보를 보게 됐을 때 본인 스스로 그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 당시 메르스 사태에서도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무능한 장관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문영표 장관이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이게 본인의 의사결정의 판단으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윗선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됐는지가 중요한 대목인데 그렇죠.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박근혜 예.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예. 지금 현재 이 중간중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연결고리들을 특검이 수사하다 보면은 결국은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대가성 문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으로 가는 부분, 삼성은 이걸 통해서 그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이득에 대한 대가로서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하게 되는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엮어나가게 된다라면은 현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선이었고 몰랐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최순실 씨 언급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뭐 곁을 지켰던 이런 표현을 썼다가 어제는 뭐 지인은 거의 뭐 지인일 뿐이고 국정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미묘한 점점 예.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나가고 계신데 이렇게 둘이 서로 거리를 하면- 두면 수사에는 좀 도움이 됩니까? 양 오히려 변호사님? 글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얼핏 생각할 때는 저렇게까지 최순실을 예를 들어서 비난하거나 모른 채 해버리면 최순실 입장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할 수 있지만 반면으로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지금 박 대통령의 신병이 가장 안전하게 최소한의 선에서 끝나는 게 자기에게도 유리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할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발해서 어떤 폭탄 발언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저런 내용 자체도 법원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박 대통령이 여태까지 남은 지지자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수사와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자, 뭐 최순실 씨랑 대통령은 선긋기 하고 있는데 지금 최순실 씨도 특검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정유라의 소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최순실과 조금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정유라 씨가 신병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경찰은 아니고요. 덴마크 경찰에. 덴마크 체포가 되네요. 경찰이 불법 체류 혐의로 지금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이미 끝났고 예. 유효화 조치가 발효는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여튼 그 발효는 안 됐죠. 됐습니다. 한 3주 예. 정도 걸리기 네. 때문에 신청만 해놓은 상태였고 이제 특검에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이게 요청을 해놨고 20일쯤이라고 합니다. 예.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인터폴 기준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한 네. 2년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적색 수배 요청에 의한 걸로 보이고요. 덴마크도 상당히 외진데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예. 이제 그 극지방 쪽에 가까운 정도의 외곽 쪽에 있는데 자리 잡은 걸로 봐서는요. 여기가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꼽힌 곳이랍니다. 예. 되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겠습니다. 지명수배를 받거나 도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데를 많이 찾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기간 은닉하기도 좋고요. 아.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의미가 의외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기피감이나 이런 것도 덜하다는 데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전 세계 어디든지 휴양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숨습니다. 아마 장기전을 저는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5명이 네.
체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60대 여성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남성 2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유럽 쪽에서 최순실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데이비드 유는 또 여기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누구를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한국인 남성일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네. 지금 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도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재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눴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그 최순실 씨 일가가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서 외국으로 자본을 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본이요. 실제 조력자들이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도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도피를 도우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한 관리 문제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는 이제 국내로 송환된 뒤에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가 이제 돌이 좀 지난 아이를 계속 같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유라 씨 행보를 봤을 때 본인 스스로 엄마로서의 육아 문제를 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데이비드 윤 우리가 그 흔히 최순실 씨 아주 오래된 독일의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언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유라 씨가 독일에 있을 거로 보고 독일을 뒤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시점에도 데이비드 윤이 정유라 씨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보도들을 쏟아낸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국내 언론의 사람들의 관심을 독일 쪽으로 좀 쏠리게 만들고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 은신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가 됐다. 뭐 이렇게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국내에는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 문제를 놓고 과거 이제 유병헌 차녀였죠. 유선나 씨를 예. 두고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뭐 비슷하게 유럽 내에서 재판 같은 청구를 해서 신병 인도를 늦추는 게 아니냐. 뭐 예.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몇 가지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고 좀 비교적 빨리 송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네. 일단은 본인 자체가 그때 유선남 씨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있었고 네. 정유라 씨는 그런 어떤 권리 같은 게 없거든요. 네. 아마 여권은 무효화가 아니라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 같은 건 독일 내에서는 이미 만료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6개월이 훨씬 지나서 네. 게다가 다른 것보다도 그런 재판을 받으려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네. 1년 간 넘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문제도 자신의 신병 같은 것들이 확보가 자칫 잘못해서 구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거나 할 경우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유럽 입장에서도 그때 유선만 씨가 받았던 건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제 범죄였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이게 과연 뭐 법적으로 처벌받을 범죄가 되느냐를 가지고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좀 미심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환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그런데 아까 같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기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풀려난다는 의미가 예. 만약에 그 현지에서 이 송환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했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의미인 거지 그냥 뭐 완전히 풀어준다 이런 의미로는 해석하실 필요가 불구속 없습니다. 상태로 예. 신병은 확보하지 뭐 예. 완전히 풀어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정유라 씨 들어오게 되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와서 하면 혐의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건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한 문제부터 이제 예.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머니가 한 거고 난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받았다는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자로 구속이 되니마니 하고 예. 있는 게 류철균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허위 대한- 답안지 작성 지시 의혹을 그렇죠. 받고 있는 그래서 거죠. 허위 답안지 작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조교에게 지시해서 이제 끼워 넣기를 했다는 건데 조교와의 대질 신문에서도 결국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유라 씨가 송환돼서 들어온 다음에 정유라 씨와의 대질 신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면은 이 류철균 교수에 대한 혐의들도 좀 명확해질 것이고요. 이 류 교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혼자서 정유라 씨의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일을 진행한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대 부정 입학 문제에서부터 정유라 씨의 학점 특혜를 주기까지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전체적인 조직적 공모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리를 풀어내는 역할들을 정유라 씨가 송환된 뒤에 조사를 이뤄내게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그럴 네.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자체는 모든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네.
그 모든 사건의 결국 혜택들은 다 정유라 씨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결과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을 몇 마리 탔으며 학교는 몇 번 갔으며 이런 것들이 자신은 아마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털어놓는 순간 하나하나가 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의외로 겁니다. 뭔가 정유라 씨가 소환돼서 조사받다 보면은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말이 3마리였냐 2마리였냐 결국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예. 법적으로는 의미 있는 건데 본인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네. 결정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정유라 씨 긴급 체포와 관련해서 특검도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송환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지금 협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 씨가 송환이 되면 특검 수사 이제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취재 기자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현희 기자.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정유라 씨 체포 관련해서 지금 특검 상황 다시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오전 경찰로부터 정유라 씨 체포 소식을 전해들은 특검도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단 빠른 송환이 중요한 만큼 경찰과 외교부 등 이 관계기관과 협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시일이 걸리는 작업인 만큼 아직 여권 무효화 조치는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역시 일주일가량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내일쯤에야 수배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기다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칫 정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해 송환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특검이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만큼 정 씨 송환 계획은 여러 과정을 추측만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 씨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만큼 덴마크에서 강제 추방되는 상황을 먼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 씨가 덴마크에서 추방돼 우리 국적기에 타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땅으로 볼 수 있어서 거기서 우리 경찰이 정 씨를 체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정 씨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기는 했지만 언제부터 덴마크에 머물렀는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우선 진행돼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 경찰 조사 뒤에 풀려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무부는 정식으로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긴급 인도 구속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여권 무효화 작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덴마크 현지 법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송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신중히 지켜봐야 정확한 입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 씨 소재를 확인한 만큼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송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가 삼성 특혜 의혹과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에 직접 연루됐고 최순실 씨를 압박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한 만큼 일단 정 씨가 송환되면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현입니다. 지금 뭐 한현희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예. 바로 송환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예.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색 수배는 최소한 이뤄진 줄 알았더니 이것도 네. 요청 단계라고 하고요. 예. 무효화는 요건은 당연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요건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럽에서는 불법 체류라는 개념 자체가 잘 성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뭘 근거로 체포를 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관광 비자가 3개월 관광 비자가 관광 비자가 만료됐다는 만료됐다는 얘기더라고요. 거지만 네. 관광 비자가 독일에서 받은 만료 비자지만 덴마크 같은 데는 지금 비자 없이도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덴마크 현지 경찰 입장에서도 유럽 연합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유럽 연합 전체가 예. 3개월이니까 전체가 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구금을 하기는 실제로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풀려날 쪽으로 수도 있다는 풀려나서 얘기가 뭐 보석 같은 걸로 풀려날 수 있는 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재판을 불구속 네. 상태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보증인을 내세운다는 방법으로 풀려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네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우리 지금 특검이나 좀 우리나라에서 전에 이제 어떻게, 보도가 나온 예. 것처럼 그럴 경우에 각국의 그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인도 구속을 긴급한 구속을 예.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덴마크에서 받아들일지는 이제 덴마크 사법기관의 판단이겠죠. 덴마크 사법기관의 판단을 또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유라 씨 관련해서는 뭐 최순실 일가 네. 이 은닉 재산이 뭐 수조 원대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정유라 씨도 뭐 그 등재가 돼 있으니까요. 네.
뭔가 그 얘기가 특검이 수사하다 보면 예.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보고요. 있다. 예. 특검에서 지금 살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문제가 혹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를 또 들춰보고 있고 네. 그렇게 형성된 최순실 씨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이 부동산으로 치기에는 네. 언니와 동생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최태민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 동산들이 해외로 은닉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가 있는 동안 정유라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을 것이고 그 해외에 체류해 있는 기간 동안 혹시나 이러한 은닉 재산들을 어디로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여부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정유라 씨가 어디까지 입을 열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현재 독일에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호텔들을 매입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유라 씨 이름으로 매입된 부분들도 분명히 그렇죠. 보이게 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은닉 재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송환이 돼야 되니까요. 네.